안녕하세요. 지금까지 이런 지식은 없었다. 최신 이슈를 딥한 인사이트로 풀어내는 더 센 지식의 추재현입니다. 오늘도 김대영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 다뤄볼 주제는요. 바로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급변한 안보 환경과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북한. 그중에서도 북한 무기의 민낯을 낱낱이 파헤쳐 볼 텐데요. 먼저 북한이 갑자기 8,700톤급 핵추진 잠수함을 공개했어요. 근데 이게 미국 본토를 수중에서 타격할 수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하다고 하는데 그게 뭐 사실인가요? 북한이 공개한 이제 8,700톤급 북한 원자력 잠수함 같은 경우 보면은 사실 저는 이제 잠수함을 만드는 조선소를 실제로 많이 가봤어요. 굉장히 좀 의아한 점이 많아요. 첫 번째로는 이렇게 이제 김정은이 가서 잠수함 뭐 시찰도 하기도 했는데 잠수함만 덩그러니 있어요, 그냥. 잠수함 만든 데 가보면 뭐 용접하는 데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구조물들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생산 설비들도 있고 한데 아무것도 없어요. 다 일부러 치워놓은 거 아니에요? 카메라 빼고.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잠수함만 덩그러니 있어요. 색깔도 이상하잖아요. 네. 무슨 그러니까 흔히 이제 제가 어렸을 때 썼던 고무다라이 같은 색깔로. 그래서 저는 사실 저게 과연 저게 실체가 있는 거냐? 일종의 그냥 목업 아니냐, 모형 아니냐, 큰 모형 아니냐 그냥.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잠수함 만들 때 몇 가지 단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잠수함 잘 보시면 이제 물속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추진기관과 관련된 그런 거를 이제 지상에서 테스트하는 일종의 이제 모의 장비 설비들이 있어요. 그런 것도 안 보여줘요. 안 보여주고 특히 원자력 추진 체계는 뭐 장점이 많은 추진 체계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서 연료가 다 떨어질 때까지 물 밖으로 나올 일이 없죠. 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재래식 잠수함들은 이제 보통 이제 디젤 발전기를 돌려서 이거를 이제 축전지에 저장을 해서 그걸 다시 프로펠러로 해가 돌려가지고 뭐 이렇게 항해를 하는데 원자력 잠수함은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기 전에 원자력 추진 체계도 지상에서 이렇게 테스트를 합니다. 테스트도 하고 또 한 가지로는 이제 원자력 잠수함은 어찌됐든 이제 공간과 크기가 제약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비슷하게 만든 다음에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수조에서 돌려봐요, 막 이렇게. 왜냐면 이제 물속에서 작동을 해야 되니까. 근데 바다에서 바로 실험을 해도 되잖아요. 그러려면 이제 잠수함을 하나 다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추진기관만 따로 빼서 수조에 담겨놓고 거기서 돌려봐요. 원자력 발전기도 막 발전 장비 돌려보고 그런 걸 아무것도 안 해요 지금. 보통 이제 하기 전에 그런 준비 단계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사실 해야 돼. 우리도 이제 원자력 잠수함 만약에 건조를 하게 되면 지상에서 그런 이제 설비 원자력 그 추진 체계 설비를 만들어서 어딘가 욕조에 담가놓고 이게 잘 작동하는지도 봐야 되고 돌려보기도 해야 돼. 왜냐면 원자력 잠수함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만 가는 게 아니잖아요. 3차원으로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도 발전기가 작동하는지를 봐야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북한이 이제 진짜 만들었다. 그럼 그런 걸 했을 거 아니에요. 아무런 게 없어요. 장비가. 설비도 없고. 그 다들 의아해하는 거죠. 저거 진짜 맞냐. 김근옥 항공모함인가? 그것도 이제 물에 들어갔는데 안 떠올라가지고 되게 김근옥 영웅함. 네, 영웅함. 네. 네네. 그래서 이것도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게 김정은이 집권하고 나서 뭐 여러 가지 지금 무기 개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굳이 할 필요 없는데 자기 욕심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김정은이 하는 걸 보면 약간 이제 밀덕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밀터리 마니아 좀 그런 성격이 보여요. 굳이 북한의 그런 이제 경제 사정이나 군 구조를 봤을 때 사실 원자력 잠수함 필요 없거든요. 그래 미사일 만드는 게 낫지. 더 싸고 위협적이고 가성비가 높고. 근데 굳이 저걸 잠수함에 미사일을 실어서 쏘려고 왜 저렇게 해야 되지? 라는 좀 의문이 많이 드는데 게임 아이템 확보하듯이 그냥 그런 식으로. 약간 그런 이제 개인의 욕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봤을 때는 왜 굳이 저렇게 하지? 예, 라는 얘기가 좀 나올 수밖에 없죠.
근데 특히나 이번 그 러우 전쟁을 하면서 북한군의 민낯이 되게 많이 드러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러시아에 보낸 것들도 작동이 안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하던데 이제 그런 걸로 봤을 때 당장 뭐 전쟁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닌 거죠, 그럼 북한은? 관점의 차이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북한을 이제 위협적으로 봤을 때 네. 여전히 많은 병력과 그다음에 무기들을 갖고 있고 네. 거기다 더해서 이제 우리가 공식적으로 인정 안 하지만 어쨌든 핵무기를 갖고 있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 이제 그 큰 위협이 될 수 있고 이제 재래식 전략만 봤을 때는 사실 재래식 전략하고 비교해 보면 한국에 밀린다. 우리하고 비교하는 것 자체가 좀 사실 이제 안 맞죠. 아. 물론 이제 어떤 분들은 우리가 세계 5위의 군사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네네. 그러니까 그거에 근간이 되는 이제 글로벌 파이어 파워라는 게 있는데 사실 전문가들은 그거 안 봐요. 그건 그냥 수치상으로만 맞춰놓은 네네. 거라 그건 크게 의미가 있는 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어찌됐든 우리가 그래도 탑10 안에 드는 재래식 군사를 가지고 있고 북한은 아시다시피 이미 이제 오래된 무기들이 너무 많고 네. 또 한 가지로는 이번에 이제 러시아에 어쨌든 많은 무기 수출했는데 그 과정에서 사실 많은 문제점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이겁니다. 포탄을 하나 만들어도 일종의 이제 품질 검사 같은 게 잘 안 되고 있다. 아, 품질 검사. 예. 큐티가 잘 안 되고 있다. 그런 게 좀 보여졌고 또 한 가지로는 갑자기 포를 쏘다가 포신이 빵 터지는 일도 생기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러우 전쟁이 발발하면서 포탄도 중요해졌지만 네. 포신도 중요해졌어요. 왜냐면 포신도 한 번 달면 이게 끝까지 쓰는 게 아니에요. 약간 발사대 같은 개념이죠, 포신이. 그것도 그렇고 또 한 가지로는 이제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알 겁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총신을 가는 경우는 별로 없는데 다 이제 총을 쏘잖아요. 그래서 네네네. 총신을 가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왜냐면 사격을 많이 안 하니까. 그래서 이제 총신이 그래서 달 일이 별로 없는데 우크라이나전에서 잘 보시면 포탄을 너무 많이 쏘다 보니까 포신이 터지는 경우가 간혹 생겼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더 황당한 거는 북한이 그렇다고 해서 그동안 전쟁을 한 것도 아닌데 네. 수출한 뭐 자주포나 이런 포신이 갈라지고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품의 큐티 문제다. 퀄리티 문제가 분명히 있는 거다. 그래서 이제 품질 검사가 상당히 좀 취약하다. 제대로 성능이 안 나오는 걸 그동안 어떻게 보면은 그냥 막 배치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또 이번에 주한미군이 최근에 주독 미군 감축을 발표를 했어요. 근데 네. 이제 일각에서는 그게 주독 미군 감축이 이제 주한 미군 감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건 네. 어떻게 보시나요? 꼭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뭐 그전부터 사실 이제 유럽 주둔 미군을 줄이려는 네. 계획이 다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뭐 나토 나도. 3.0 뭐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유럽의 안보는 유럽 국가들이 책임을 더 많이 져라. 네. 이런 식으로 지금 많이 바꾸고 있고 감축된 병력을 빼서 미 본토 그다음에 인도 태평양으로 옮기겠다가 골자예요. 근데 이제 최근에 잘 보시면 이제 미국과 유럽이 사이가 요새 안 좋죠. 네, 안 좋죠. 그린랜드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의 특히 정상들과 사이가 안 좋고 그래서 일기 행정부 때도 나토 정상회담 했을 때 뭐 트럼프 쌩까고 자기네끼리 밥 먹고 뭐 이래서 이제 난리가 한번 났었고 지금도 사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유럽의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좋지는 않습니다. 네. 거기다 또 한 가지로는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지금 아직도 하고 있잖아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종전을 하고 싶어 하죠. 그래서 막 러시아 이제 우크라이나 중재에도 많이 노력을 했는데 근데 이제 잘 보시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 얘기도 들으러 이제 워싱턴 가면 네네. 막 싸우잖아요, 거기서. 막 면박 주고 트럼프가. 그렇게 깨지고 나서 젤렌스키 대통령 행보를 잘 보면 유럽을 가요. 그럼 유럽 정상들이 만나서 그래. 위로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로는 야 우리가 그래도 너네 도와줄 정도의 돈은 있어. 그럼 이제 쌈짓돈 빼서 주고 계속 전쟁해라. 안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꼴보기 싫은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가 했으면 벌써 끝냈을 텐데. 근데 저렇게 유럽이 싸고 돈이 안 된다.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에서 미군 줄이겠다. 근데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좋다라고 보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갈등 없이 뺄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는데 왜 이렇게 굳이 필요하지 않는 갈등을 만들면서까지 이렇게 하려는지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또 그 과정에서 주한 미군 사령관이 저희 그 전작권 전환을 2029년도로 발표를 하면서 이제 킬웹이라는 거를 말했는데 이 킬웹이 또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정확하게 이 킬웹이 어떠한 체계인가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보통 이렇습니다. 모든 무기 체계는 하나의 무기 체계에서 보고 쏘고 다 하죠. 네. 근데 킬웹은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다른 거네요. 쏘는 거랑 명령하는 사람이랑. 그러니까 이제 보는 것과 네, 쏘는 쏘는 게 거. 다른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인도 태평양 지역에 미국의 동맹국들이 많잖아요. 네네. 우리나라도 있고, 일본도 있고, 필리핀도 있고, 대만은 아닙니다. 네네. 동맹국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애매해요. 왜냐하면 공식적인 외교 관계를 맺고 있지 않기 때문에. 대사관도 없다고. 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예를 들어서 한국이 포착한 목표를 필리핀에 있는 어떤 무기가 때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킬웹이 이렇게 나뉘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논란이 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지금 주한미군은 과거하고 좀 성격이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무조건적으로 북한에 대한 방위 이게 목적이었어요. 근데 사실 최근 몇 년 사이에 많이 변했어요. 많이 분산됐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위로. 네. 이제 우리가 전문 용어로 전략적 유연성이라고 그러는데 네. 더 이상 주한미군이 한반도 방위만 전담하진 않겠다. 지금 전쟁의 주도는 한국군이 다 하고 우린 지원해줄게. 대신에 우리는 영내에 다른 일에도 대비를 해야 된다. 그게 대표적인 게 중국의 대만 침공 같은 일들 혹은 중국과 미국이 충돌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그런 거에 더 주한미군이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그게 이제 또 전작권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정치적으로도 되게 많이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전작권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이제 전시작전 통제권과 관련된 문제는 저는 군사의 영역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정치의 영역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전시작전 통제권을 지금 한미연합사 사령관이 갖고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이게 이렇게 보면 마치 미국이 다 갖고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될 수밖에 네. 없는데 그렇죠. 실상은 아니에요. 아. 실상은 아니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미연합사 사령관은 한국과 미국의 국가 최고 지도자로부터 전시작전 통제권을 위임받아 행사한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양국의 대표인 거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연합사 사령관이 지멋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한국과 미국의 대통령이 협의를 해야 되고 그 아래 한국과 미국의 뭐 국방장관, 합참의장이 또 협의를 해야 되고 네. 그거를 수행하는 걸 연합사 사령관이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연합사 사령관이 주한미군 사령관이 하니까 지금 주한미군 사령관은 심지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4개의 모자를 쓰고 있다. 첫 번째 주한미군 사령관, 두 번째 연합사 사령관, 한미연합사, 네. 세 번째 유엔사 사령관, 마지막이 한국에 있는 미군 장교 가운데 최고 선임. 요 4가지, 4개의 모자를 쓰고 있어요. 근데 이 전시작전 통제권은 제가 자꾸 정치 영역으로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다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해요. 네. 저걸 미국이 갖고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실상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 대통령이 얘기를 해도 우리 대통령이 안 돼. 그러면 할 수가 없어요. 이건 국방장관, 합참의장 이거 다 단계가 있습니다. 네네. 그러고 나서 이제 한미 연합사 사령관한테 최종적인 명령이 내려가는데 그 단계로 봤을 때는 사실은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공동 행사하는 거를 네네. 이 사람에게 위임해 준 거지 이 사람 멋대로 하라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오해를 계속 갖고 있으면 자주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거 우리가 가져와야 되는 거고 네네. 그러니까 군사적 효율성 측면에서 봤을 때는 사실은 이게 맞는 거고.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저희가 이제 이용이 되는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거는 군사 영역을 떠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정치의 영역이 됐다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